고속도로 위에 겨울 햇살이 낮게 깔렸습니다. 선희 씨는 스티어링 휠을 꽉 쥐고 창밖을 번갈아 보았어요. 5시간 동안 쉬는 곳마다 손수 만든 떡갈비와 미역국 용기가 옆자리에서 달그락거렸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니 몸보신을 시켜주고 싶었죠. 요즘 바쁘다더니 그래도 엄마가 가면 좋아하겠죠. 혼잣말이 차 안에 가볍게 떠올랐습니다. 도시에 들어서자 길은 복잡해졌고 내비게이션에 화살표가 굽이쳤습니다. 드디어 아들 집이 있는 새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겨울 바람이 뺨을 스쳤고 선희 씨는 코트를 여몄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머리칼을 정리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늙은 티나지 않게 단정하면 됐습니다. 스스로 다독이며 1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가슴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잠시 망설였어요. 연락을 하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지만 가까운 가족 사이에 예고가 꼭 필요할까 싶었죠. 선희 씨는 미역국 보온통을 한 번 더 눌러보았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에 번졌습니다. 그 온기를 믿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선희 씨는 다시 한 번 눌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이름이 떠 있었어요.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연락 없이 오셔서 안 돼요, 키읔. 문장 끝에 키읔과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선희 씨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안 돼요는 이해할 수 있죠. 임신 막달이라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키읔과 비수 같았습니다. 가볍게 웃는 소리인지 비꼼인지 그 작은 자음 하나가 오만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슴속 어디선가 오래 묵은 서운함이 관처럼 열렸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바빠져 연락이 뜸해진 날들, 명절에 늦게 오는 답장, 다음에 뵐게요로 끝나는 약속들. 그 모든 것이 키읔 하나로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선희 씨는 떡갈비 용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차라리 말로 하지요. 왜 웃어요? 중얼거림이 흘렀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볼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선희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눌렀어요.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근무 중이겠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문 앞에 세워둔 보자기 보온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이 따뜻함이 식어버릴 것 같았어요. 문 옆 안내판에 긴급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24시 열쇠 서비스. 선희 씨는 숫자를 입력하며 속으로 이유를 쌓았습니다. 내가 집 주인 가족인데 안에 위험한 일이라도 있나 확인해야죠.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혹시 걱정과 서운함이 뒤섞여 숫자가 눌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기사는 20분 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선희 씨는 복도 창가에 서서 멀리 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아파트 숲 사이로 기울고 먼지 같은 눈발이 잠깐 스쳤습니다. 마음속 단단한 매듭이 풀릴 듯 더 조여왔어요. 자신의 행동이 과한지 아니면 옳은지 그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딩하고 열렸습니다. 푸른 점퍼의 열쇠공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의뢰하신 분이세요? 예, 문이 안 열려서요. 가족입니다. 열쇠공은 신분 확인을 요구했고 선희 씨는 신분증과 아들 이름, 호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안에서 놀라실 수 있으니 조심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도구가 문틈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철컥,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선희 씨의 심장도 동시에 덜컥거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밀렸고 어두운 현관의 공기가 복도로 스며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날 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히 휴대폰을 들고 숫자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110이죠? 지금 누가 문을 뜯고 들어와요? 선희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 수진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고 그 눈동자는 공포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세요? 그 한마디에 복도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선희 씨의 손에서 보자기 가방이 천천히 내려앉았고 뜨거웠던 보온통의 열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문이 반뼘 벌어졌습니다. 현관의 어둠이 복도로 흘렀어요. 선희 씨는 본능처럼 손을 들었습니다. 보자기 가방이 바닥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안쪽에서 며느리 수진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몸을 구부리고 한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어요. 다른 손은 휴대폰을 귀에 붙였습니다. 빠른 숨이 이어졌습니다. 얇은 문풍지 사이로 떨림이 보였죠. 열쇠공은 상황을 감지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발 물러섰어요. 어르신, 일단 문을 닫고 말씀하시죠.
낮은 목소리였지만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문손잡이를 붙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닫아야 하나, 들어가야 하나. 마음이 살얼음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휴대폰 너머로 또렷한 오퍼레이터의 음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위치 확인했습니다. 현관 밖에서 안전하게 기다리세요. 문 잠그실 수 있나요? 수지는 떨리는 목을 가다듬었죠. 누가 열쇠를 따고 들어오려 했어요. 네, 지금은 반쯤 열렸어요. 말끝이 약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문틈 밖을 보았습니다. 선희 씨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놀람과 서운함이 뒤엉킨 시선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금까지의 억울함이 순간 머뭇거렸어요. 임신부의 긴장된 어깨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속 응어리는 거칠게 꿈틀거렸죠. 연락 없이 오셔서 안 돼요, 키읔. 그 글자가 다시 떠올라 가슴을 찍었습니다. 그는 억눌러 두었던 말들을 삼켰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휴대폰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족인지 모르겠어요. 네, 출동해주세요. 오퍼레이터가 곧 도착합니다. 심호흡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현관을 채웠습니다.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바퀴 달린 카트 소리와 함께 이웃 박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황을 살피고는 고개를 갸웃했죠. 무슨 일인가? 작은 목소리였지만 폐부를 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열쇠공이 두 손을 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댁인데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박노인은 선희 씨 얼굴을 보고 문틈을 보고 다시 선희 씨를 보았습니다. 오래된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선희 씨는 보자기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보온통에서 아직 미지근한 열이 났습니다. 먹을 것 좀 가져왔습니다. 말끝이 작아졌습니다. 복도 공조기 소리가 과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수진의 눈매가 순간 흔들렸지만 다시 굳어졌습니다. 손이 복부 위에서 더 꽉 오므라들었습니다. 열쇠공은 조심스럽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더 손 떼면 안 될 것 같네요. 경찰 오면 설명드리죠. 그의 말투는 중립적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통수로 열이 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자책과 변명이 고루 떠올랐습니다. 마음 한쪽은 들어가서 안부라도 묻자 속삭였고 다른 쪽은 그만두자,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실내 공기 냄새가 스쳤어요. 세제 향과 따뜻한 먼지 냄새였습니다. 익숙하고도 낯선 냄새였죠. 선희 씨는 그 냄새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함께 살던 시절의 소소한 냄새들이 생각났어요. 젖병 삶던 냄새, 교실 분필 냄새, 겨울 석류 껍질 말리던 냄새. 그 모든 것이 문틈에서 잠깐 피어올랐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에서 작은 확인음이 났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도착 전까지 대기하겠습니다. 그의 어조가 차분해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동자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맺혀 있었죠. 선희 씨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빈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경찰 오면 그때 얘기해요. 말이 아주 천천히 흘렀습니다. 복도 끝, 바람결에 먼지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홀에서 미세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낮고 묵직한 사이렌 소리가 아주 멀리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은 반쯤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공기만 그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각자의 마음도 어디엔가 걸려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딩하고 멈추자 어두운 복도에 파란빛이 스쳤습니다. 경찰관 김하늘이 단정한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등 뒤로 또 다른 순경이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늘은 현관 앞 반쯤 열린 문과 서로 멈칫한 두 사람을 차례로 보았어요. 숨을 고르는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신고자분 누구세요? 문 안쪽에서 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배를 한 번 더 감싸쥐고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제가 신고했어요. 누가 문을 따고 들어오려 해서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고 문 밖의 선희 씨에게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님은 가족이시죠? 선희 씨는 가슴께 보자기 가방을 올려 껴안았습니다. 예. 아들 집입니다. 연락이 안 돼서요. 하늘은 먼저 문을 조금 더 닫아 위험을 줄였습니다. 문틈이 한 손 너비만 남았어요. 그는 노트북을 펼친 동료에게 조용히 손짓하고 모두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우선 다치신 분 없고 물건 훼손도 없네요. 각각 설명을 차근차근 들을게요. 큰 소리 내지 않겠습니다. 현관 매트 위에 서서 하늘은 신고 경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자께서는 임신 중이시고 최근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주 밤에 도어락에 누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렀어요. 그 뒤로 무서워서 오늘도 갑자기 열쇠를 따는 소리가 나서 말끝이 떨렸습니다. 하늘은 부드럽게 끼어들었죠. 알겠습니다. 불안하셨겠어요. 지금은 안전합니다. 하늘은 몸을 반쯤 돌려 선희 씨에게도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오늘 왜 연락 없이 방문하셨나요? 선희 씨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카펫의 작은 실밥이 기이하게 선명해 보였어요. 5시간 운전하고 왔습니다. 아이가 곧 태어난다 해서 몸보신 시키려고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며느리에게 연락 없이 오셔서 안 돼요. 키읔나는 메시지가 와서 속이 상했습니다. 혹시 안에서 무슨 일 있나 걱정도 됐고요. 그래서 말이 가늘어졌습니다. 하늘은 끝까지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쇠공을 부르신 거죠. 예, 제가 경솔했나요? 하늘은 정색하지 않았습니다. 경솔했다기보다 서로가 몰라서 불안했던 겁니다. 그때 이웃 박노인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 양반, 내가 지난주 밤 그 소리 들었소. 삐삐, 띠띠 번호 막 누르는 소리. 그래서 경비실에도 말했지. 하늘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기록하겠습니다. 동료가 빠르게 타이핑을 했어요. 하늘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눈으로 재듯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 문을 지금 완전히 여는 대신 제가 중간에 서서 대화를 조금만 이어볼게요.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언제든 멈출 수 있습니다. 수진과 선희 씨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은 하늘의 손바닥만큼 더 열렸고 현관 조명이 따뜻한 원을 만들었어요. 하늘이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님, 키읔가 들어간 문자는 의도하신 건가요? 수지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 그게 죄송해요. 자동 완성 때문에 아니, 사실은 친구에게 보냈던 문장을 복사해 놓은 게 붙었어요. 안 돼요까지만 보내려 했는데 그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놀리고 싶은 뜻은 정말 전혀 아니었어요. 선희 씨의 눈썹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가슴속 어디선가 뻣뻣하게 굳어있던 매듭이 아주 조금 느슨해졌어요. 그렇지만 남은 앙금은 아직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먼저 하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어른이 와도 되는 날인지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은 그 말 위에 천천히 다리를 놓듯 말했습니다. 연락의 예의와 안전의 두려움이 부딪혔던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서로 다치지 않았고 오해의 단서가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복도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늘은 마지막으로 정리했어요.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사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만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경비실 순찰 강화 요청, 방문 시 사전 연락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면 어떨까요? 수진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선희 씨도 보자기를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꼭 먼저 연락하겠습니다. 하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은 서로 잠깐 물 한 잔씩 드시고 심호흡하시죠. 이후 대화는 가족의 몫입니다. 그의 손이 문에서 조심스레 떨어졌고 열린 틈에 따뜻한 실내 공기가 더 넓게 번졌습니다. 멀리서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타고 올라오는 듯했어요. 그 소리는 실제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어깨를 조금 낮추어 주었습니다. 하늘이 무전으로 종결 신호를 보내자 복도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선희 씨는 내려놓은 보자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 안에 미역국은 아직 미지근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온기가 말로 건너지 못한 마음을 대신해주는 듯했어요. 수지는 문 안에서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공기 사이에 망설임이 남았지만 이미 길은 조금 열려 있었죠. 경찰이 간 뒤 현관은 조용했습니다. 문은 완전히 열렸지만 마음의 문은 아직 문지방에 걸려 있었어요. 수지는 물컵을 2개 들고 나왔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선희 씨는 신발을 반쯤 벗은 채 현관 매트 끝에서 움직이지 못했죠. 공기가 말라 있었고 서로의 숨만 얕게 닿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문자 정말 죄송해요. 그는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대화창이 빛났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친구랑 연락 없이 오면 안 돼 얘기하던 메시지를 복사해놨는데요. 급하게 보내다 붙여넣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키읔까지 같이.
손끝이 스크롤 위에서 멈췄습니다. 시간 표시가 또렷했습니다. 5분 전에 보낸 짧은 문장. 그 뒤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쓰다 지운 흔적이 초안함에 남아있었죠. 선희 씨는 화면을 조심스레 보았습니다. 작은 글자들이 낯선 나라 말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시간과 자판의 흔적은 솔직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요즘은 글자 하나에도 마음이 오해를 타고 가네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죠.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 위에 손이 둥글게 모였습니다. 사실 지난주 밤에 진짜 무서웠어요. 도어락에서 띠띠 오류음이 계속 났고 누가 문손잡이를 흔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벨 울려도 심장이 벌렁거려요. 그는 옆 신발장 위에서 작은 택배 상자를 꺼냈습니다. 임시로 카메라를 달았어요. 경비실에 영상 넘겼고요. 화면엔 후드 쓴 그림자가 반쯤 비쳤습니다. 복도 조명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손가락이 키패드를 덮는 모습이 흐릿하게 잡혔죠. 선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깜빡였어요. 공포가 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며느리의 어깨에서 바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오늘 소리가. 네. 열쇠 따는 금속 소리. 그게 똑같이 들렸어요. 미안합니다. 그걸 생각 못했네요. 짧은 대화 뒤에 두 사람 모두 말끝을 접었습니다. 미음처럼 뜨거웠던 서운함이 미지근하게 식어내렸고 남은 건 쓸쓸한 자기 질책이었죠.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안 돼요 라고만 깔끔히 보냈어야 했는데 그 바보 같은 키읔 때문에 제가. 그는 말끝을 삼켰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돌았어요. 예의가 없게 보여드렸죠.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건 제 책임이에요. 선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가는 게 말이고 또 글자지요. 저는 제 마음만 생각했네요. 5시간 운전한 고생이 마음을 좁혔나 봅니다. 내가 겁먹고 있을 거라곤. 말이 흐려졌습니다. 손이 보자기 가방 위에서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딩하고 열렸습니다. 이웃 박노인이 한 봉지를 들고 다가왔어요. 김이 살짝 오르는 어묵 국물이었습니다. 속들 좀 달래시오. 박노인의 목소리는 바람든 현관에 따뜻한 무게를 얹었어요. 수지는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박노인은 짧게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그 그림자 나도 봤소. 겁먹을 만했지. 앞으로는 경비실에 미리 말하고 방문도 예고하고 서로 덜 놀라게. 눈은 장난스러웠지만 말끝은 단단했죠. 그는 국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현관에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냄비 뚜껑에서 미역국 향이 서서히 퍼졌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다고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현관에서야 더 불안하죠. 선희 씨는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다리처럼 놓였어요. 발 뒤꿈치가 매트를 떠날 때 마음도 함께 문턱을 넘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무심히 걸쳐진 커튼 뒤로 무언가가 숨겨진 듯 보였습니다. 벽 한쪽엔 빈 액자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었어요. 포장도 뜯지 않은 사진 고정 테이프, 큰 리본이 얹힌 상자, 색지로 만든 별들이 식탁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순간 그쪽을 가리더니 얼른 손을 내렸습니다.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죠. 선희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금 전보다 조금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 한 잔만 더 주겠니? 네. 수진의 답은 짧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싱크대 물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눅눅한 긴장 대신 조용한 기대 같은 것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나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 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읔 하나가 만든 틈, 열쇠 소리가 불러낸 공포, 그리고 커튼 뒤에 숨겨진 무언가. 이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서로가 몰랐던 마음의 방이 하나 더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거실 불빛이 한 톤 밝아졌습니다. 수지는 컵을 식탁에 내려놓고 커튼 쪽을 힐끗 보았어요. 망설임이 입술에 얇은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커튼 끈을 천천히 잡아당겼습니다. 부드러운 소리가 나며 천이 옆으로 흘렀죠. 벽이 드러났습니다. 흰 벽 위에 작은 집 모양으로 배치된 수십 장의 사진이 빛났어요. 노끈과 집게로 층층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운데엔 커다란 종이에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걸려 있었죠. 선희 선생님, 68번째 생신 축하합니다.
사진은 오래된 흑백부터 시작했습니다. 교단 앞에서 아이들과 웃는 젊은 선이, 형광 분필 가루가 묻은 앞치마, 교문 앞 눈꽃 같은 목도리. 이어서 현우의 유치원 운동회, 첫 알바날, 졸업식. 사진 끝자락엔 최근의 장면들이 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공원에서 셀카를 찍은 선희의 주름진 미소, 그리고 맨 아래 작은 투명 포켓에 초음파 사진이 조용히 꽂혀 있었어요. 포켓 옆에는 손바느질로 꿰맨 작은 리본이 달려 있었죠. 선희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이 사진 사이를 천천히 건넜어요. 한 장 또 한 장 손끝이 공중에서 멈추다 떨렸습니다. 이게 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먼저 걸려 넘어졌죠. 수지는 낮게 설명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 어머니 생신이에요. 현우랑 같이 준비했는데 당일엔 근무가 겹쳐서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리 설치해놓고 내일 영상 연결로 깜짝 파티하려 했어요. 그는 상자에서 작은 LED 전구줄을 꺼내 벽에 닿게 했습니다. 전구가 별처럼 켜졌고 사진 가장자리마다 따뜻한 빛 고리가 맺혔습니다. 초음파 사진도 첫 선물로 드리려 했어요. 선희 씨의 어깨가 살짝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탁하고 고였어요. 나는 혼자 서운해하고 혼자 화내고.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죠.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사진 속 옛날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을 다독이는 듯 보였습니다. 수진이 작은 USB를 꺼내 TV에 꽂았습니다. 화면엔 짧은 영상이 재생됐어요. 교실 풍경, 구식 폴더폰 영상, 현우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밤늦게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주던 장면 사진 사이사이에 짧은 자막이 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어요. 현우. 우리 담임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제자들. 거실에 선율이 잔잔히 깔렸습니다. 오래된 동요를 피아노로 편곡한 소리였죠. 수진이 리모컨 음량을 낮추며 말했어요. 현우가 밤마다 편집했어요. 당일엔 케이크만 사오면 끝인데 오늘은 제가 리본만 달아두려 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려는 소리를 듣고 더 놀랐어요. 망가질까봐, 다 무너질까봐.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선희 씨가 영상 속 자막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그는 어색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이 입안에서 둥글게 굴러나왔고 거실 공기와 섞여 부드럽게 앉았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했네요. 글자 하나로.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할 겨를이 없어요. 매일 무서웠거든요.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잘 지켜야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예민했어요. 오늘도 제 잘못이에요. 웃음표 하나가. 그건 됐고. 선희 씨가 살짝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내가 바보였죠. 연락 한 통이면 될 것을. 두 사람의 침묵이 이번엔 무겁지 않았습니다. 전구들이 작게 반짝이며 장단을 맞추었죠. 선희 씨는 가만히 사진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젊은 교사 시절 운동장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진 사진이었습니다. 저 때 아팠는데 아이들이 약을 발라줬어요. 그때 처음 생각했죠. 누가 나를 돌보는구나. 오늘 또 그 생각이 드네요. 수진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휴지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손이 잠깐 스쳤고 그 짧은 온기가 전구비처럼 퍼졌습니다. TV 화면이 페이드 아웃되며 마지막 흰 글씨가 남았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그리고 곧 할머니. 문장 끝에 작은 하트가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빠르게 울렸습니다. 띠띠.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한 조각 들어왔고 익숙한 발소리가 거실로 다가왔어요. 엄마?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조금 찼고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죠. 수진이 짧게 웃었습니다. 왔네. 선희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턱을 넘는 아들의 얼굴 위로 사진벽의 빛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아직 해야 할 말들이 있었고 풀어야 할 매듭도 남아 있었지만 최소한 오늘의 반짝이는 목적은 분명해졌습니다.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그러면 닿을 거리였죠. 현우는 현관에서 멈춰 섰습니다. 거실을 훑는 눈길이 바빴어요. 반쯤 풀린 넥타이, 겨울밤 공기를 들이마신 어깨가 불규칙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사진벽과 전구, 소파, 보자기, 가방, 그리고 눈가가 달아오른 두 사람. 모든 조각이 한 화면에 겹쳐졌죠. 무슨 일 있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급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죠. 경찰 다녀갔어요.
내가 놀라서 112를 불렀어. 어머니가 열쇠공을 부르신 줄 모르고. 현우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옮겨갔습니다. 선희 씨는 잠깐 눈을 피했다가 반드시 마주 보았습니다. 엄마가 경솔했죠. 연락도 없이 와서. 말끝이 작아졌습니다. 현우는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가볍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엄마가 오셔도 괜찮은지 그때그때 말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는 신발장 위 전화기를 흘낏 보았습니다. 근무 중에 문자 보고 뛰어왔어요. 수진이 덧붙였죠. 내 문자도 오해 사게 보냈어. 그 키읔는 진짜 실수였어. 현우가 숨을 고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둘 다 많이 놀랐겠네. 거실에 잠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히터 바람이 전구줄을 아주 미세하게 흔들었어요. 현우는 조용히 코트를 걸고 들어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부터 들을게. 엄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선희 씨는 미역국 냄비 뚜껑을 반쯤 열었다 닫았습니다. 김이 하얗게 퍼졌다 사라졌습니다. 5시간 달려왔어요. 내 아기 먹을 거 너희 둘 몸보신 시키려고. 근데 연락 없이 오셔서 안 돼요. 키읔 그 글자가 마음을 콕 찔렀어요.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나서 열쇠공을 부르고 말았죠. 수진이가 겁냈을 거란 생각을 늦게 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향했습니다. 여보는? 수진은 짧게 숨을 들이켰죠. 지난주에 누가 도어락을 건드렸어. 오늘 금속 소리 나니까 심장이 확 내려앉았어. 그래서 바로 112. 그리고 그 문자. 의도는 아니었어. 그는 손을 모아 배 위에 올렸습니다. 미안해. 현우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한 단어씩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미안해요. 내가 중간에서 다리였어야 하는데 비워둔 거 맞아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일정표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내 근무표 공유할게. 방문 가능한 날 미리 체크하고. 엄마도 오시기 전에 톡 한 줄만. 우리 셋이 단톡방 만들자. 선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괜찮지요. 수진도 미소를 얕게 그렸습니다. 응. 그게 좋아. 현우가 사진벽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이건 오늘 하려고 준비한 거야? 수진이 전구 스위치를 올리자 노란 불빛이 다시 퍼졌습니다. 응. 당신이 밤마다 편집한 영상도 보여드렸어. 현우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반쯤 들켰네. 선희 씨가 그 웃음을 받았습니다. 반쯤이면 됐죠. 나머지는 우리 셋이 채우면 됩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국그릇을 꺼내며 말했죠. 엄마가 만든 거 지금 먹자. 오늘 있었던 일 따뜻한 걸로 끝내자. 그릇에 국을 붓는 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저가 맞닿는 소리가 짧게 울렸고 미역의 향이 마음을 덮었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이전보다 낮고 넓고 덜 날카로웠습니다. 긴 하루가 마무리 쪽으로 천천히 기울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마지막 약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 집의 문을 앞으로 어떻게 열고 닫을지를 정해줄 테니까요. 식탁 위 김이 잦아들었습니다. 국은 절반쯤 남았고 그릇 바닥이 둥근 빛을 드러냈어요. 세 사람의 숨이 일정해졌습니다. 긴장이 빠져나간 자리에 조심스러운 의논이 자리 잡았습니다. 현우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응급실 근무표가 색깔별로 칠해져 있었어요. 우선 방문 약속부터 정하자. 그는 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내 근무 없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그날을 가족데이로 묶자. 엄마가 오시고 싶으면 그 주에 맞추시고. 선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무작정은 안 하겠어요. 오고 싶으면 전날 저녁까지 톡하겠습니다. 수진이 캘린더 앱을 열었습니다. 나도 공유 캘린더에 적을게요. 산부인과 진료일, 휴식일. 그날은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표시해둘게요. 현우는 도어락 쪽을 가리켰습니다. 안전도 바꾸자. 오늘 바로 비밀번호 변경. 그리고 이중 잠금 장치 하나 더 달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체인 주문해놨어. 내일 와. 선혜 씨가 말을 보탰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을 수 있죠. 그럴 땐 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줄 더 쓰겠습니다. 현우가 웃었습니다. 좋아. 그리고 혹시 급한 상황이면 안부만 보고 갈게요. 대신 아무 한마디 정하자. 진짜 위급할 때. 수진이 생각하다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초록우산.
그 말 나오면 의심하지 말고 바로 통화. 초록우산. 선희 씨가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단어가 입안에서 둥글게 돌았다가 가라앉았어요. 외우기 쉽네요.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습니다. 전구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사진 모서리가 살짝 부딪혔습니다. 선희 씨는 사진 한 장을 곧게 펴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서운했던 건 사실 문 때문이었어요. 닫힌 문. 그런데 가만 보니 닫힌 게 나만의 마음이기도 했네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문을 2번 잠그고 마음도 2번 잠갔어요. 무서워서요. 그 두려움이 어머니를 밀어냈죠. 현우가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문은 잠그되 초인종 소리에 답하는 약속을 하자. 낮이든 밤이든 지금 어렵다는 답이라도 바로 보내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 침묵은 생각의 길이를 재는 시간이었어요. 선희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열쇠 여분 있죠? 나에게 하나 주면 혹시 또 오해가 말끝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미소를 얕게 그렸습니다. 드릴게요. 다만 지키고 싶은 규칙이 있어요. 초록 우산 없이 그 열쇠는 쓰지 않기. 선희 씨가 곧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현우가 여분 열쇠를 꺼내 키링에 작은 초록색 표식을 달았습니다. 스티커였어요. 상징으로 붙여두자. 그는 열쇠를 어머니 손에 올렸습니다. 금속이 체온을 만나자 미지근해졌습니다. 이웃 박노인이 놓고 간 어묵 국물의 향이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수진이 국자를 들어 한 그릇 데웠어요. 어머님 더 드세요. 고맙습니다. 선희 씨가 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늘 난 배우고 갑니다. 젊은 사람들의 방식, 문자 하나의 무게, 그리고 미리 말하기의 힘. 수진이 웃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어른의 마음은 길게 쓰이고 우리는 짧게 쓰여도 깊어야 한다는 걸요. 현우가 식탁 한가운데 작은 쪽지를 놓았습니다. 우리 셋의 약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가 비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문장을 채웠습니다. 첫째, 방문 전 연락. 둘째, 안전 우선. 셋째, 오해는 바로 풀기. 넷째, 초록 우산은 진짜 위급 신호. 다섯째, 서운함은 쌓지 말고 그날 말하기. 글씨 크기가 모두 달랐지만 줄은 반듯했습니다. 현우가 쪽지를 사진벽 아래에 붙였습니다. 전구 불빛이 글자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선희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문을 여는 건 손이지만 마음을 여는 건 약속이네요. 수진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시간. 세 사람의 눈빛이 잠시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사진 속 오래전의 웃음들이 바깥에서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듯 했어요. 바람이 먹고 집은 그 말을 기억하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더 깊었습니다. 창밖엔 하얀 입김 같은 김이 가로등 아래서 흩어졌어요. 거실 전구는 작게 반짝였고 사진벽의 별빛이 벽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릇 가장자리에 얇은 수증기가 맺혔죠. 현우가 조심스럽게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초 하나에 68 숫자픽이 붙어 있었어요. 급히 사온 모양이었지만 크림의 윤기가 단정했습니다. 수진이 성냥을 그었습니다. 불꽃이 잠깐 흔들리다 고르게 섰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촛불을 식탁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선희 씨는 순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어요. 그러다 손을 모았습니다. 소원 빌겠습니다. 속으로만 말했죠. 오늘의 이 마음이 내일도 모레도 오래도록. 숨을 짧게 내쉬자 불이 부드럽게 꺼졌습니다. 케이크 위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일어났고 세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스쳤습니다. 현우가 접시에 조각을 나눴습니다. 칼끝이 크림을 지나갈 때 부드러운 소리가 났죠. 수진이 작은 포크를 건넸습니다. 손끝이 살짝 닿았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먼저 드세요. 그래요. 너희도 같이. 잠깐의 달콤함 뒤 선희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얇은 종이의 질감이 한지처럼 부드러웠어요. 아기에게 첫 편지입니다. 아직 글자를 모를 테니 엄마 아빠가 대신 읽어주어요. 현우가 봉투를 열어 천천히 읽었습니다. 살면서 문이 닫힐 때도 있을 거야. 그때는 초록 우산처럼 믿는 사람을 떠올려. 비가 오면 우산을 펴듯 내 마음도 누군가가 지켜줄 거야. 말이 끝나자 방 안에 고요가 한 겹 더 자리 잡았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반짝였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선희 씨가 열쇠를 들어 올렸습니다.
초록색 스티커가 달린 작은 금속.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는 키를 가볍게 흔들어 보였다가 가방 속 깊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약속대로 이 열쇠는 초록 우산 있을 때만 씁니다.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합이 맞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문틈으로 하얀 비닐봉지가 들어왔어요. 이웃 박노인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열리는 건 냄비 뚜껑. 그래도 말도 꼭 여시오.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가벼운 웃음이 복도를 타고 멀리 번졌습니다. 식탁 위 그릇들이 비워졌습니다. 현우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났고 수지는 차를 우렸어요. 보리차 향이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선희 씨는 사진벽 앞에 천천히 섰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이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지금의 자신이 미소를 되찾고 있었죠. 오늘 문을 여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혼잣말 같았지만 두 사람에게도 닿는 말이었습니다. 집안의 불을 하나둘 줄였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마지막으로 켜졌다 꺼졌어요. 문고리는 고요했습니다. 닫힌 문이었지만 닫힌 느낌이 아니었죠. 안쪽에서 약속과 기다림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겨울밤도 한결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초음파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작고 또렷한 곡선. 생의 시작이 가장 작은 방울 소리로 울리고 있었죠. 잘 지키자. 현우가 말했습니다. 잘 기다리자. 수진이 이었습니다. 잘 만나자. 선희 씨가 마무리했어요. 전구가 한 번 반짝였습니다. 그것이 답처럼 보였고 이 집의 새로운 첫날이 조용히 시작됐습니다.